안녕하십니까. 인사관리자를 위한 세법 개요라는 과목으로 같이 공부하게 된 김근수 회계사입니다. 세법의 분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인사관리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알았으면 좋을 그런 내용의 세법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 먼저 각 개별적인 세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세법 전반에 걸쳐서 알아두면 좋을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조세 일반이 되겠습니다. 조세 또는 세금이란 무엇이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에 충당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게 국세가 되겠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게 지방세가 되겠지요. 좀 더 알아볼까요? 자, 이 말이 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 같은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 또는 세금이라고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공과금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죠. 이때 세금을 매기는 대상과 근거는 이 법률에 규정된 세금 매기는 요건,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죠. 이때 납세 의무자가 난 세금 내기 싫어 또는 과세 주체가 넌 세금 안 내도 좋아 마음대로 의사결정해서 세금을 매기고 가지고 안 매기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세 법률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금전을 받아가는 목적은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형벌로서 벌금이라든지 또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범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각종 범칙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세 쪽 세금하고는 별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거지만 이거는 조세 또는 세금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또 이 세금은 반대 급부가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이것에 비해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용어 그대로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전화 사용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반대 급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금이란 말을 안 쓰고 뒤에 요금이라고 붙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표현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는 겁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 세금은 금전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금전 납부다라는 점입니다. 자, 먼저 국가가 매기는 거냐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거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조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느냐 특별히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자체가 최종 소비자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표현하고 자기가 납세자이면서 세금을 부담하는 자, 담세자인 경우를 직접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주세. 자, 제가 주세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술을 사게 되면 술 병마개가 아니라 병에 붙어 있는 그 라벨에 뭐 주세 얼마 포함되어 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세는 원래 술을 만드는 공장 제조업체에서 국가에 대신 납부합니다. 그 대신에 그 세금이 술값에 전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술을 사게 되면은 결국은 술값, 순수한 술값 이외에 주세까지 낸 셈입니다. 그러므로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고 국가의 주세라는 이름으로 납부하는 자는 술을 제조하는 사업자라는 점이죠. 또 세금 자체 홀로 세금이 과세되고 하는 것을 독립세라고 그러고 다른 세금에 붙어서 다른 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다른 세금이 붙어 나가는 걸 부가세라고 표현합니다. 썰택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 부과될 때 농어촌 개발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
또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서 10% 붙는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은 다른 세금에 의해서 결정되는 세라는 점에서 부가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금액에 의해서 과세 표준이 결정되는 것이 종가세가 되겠고, 수량에 의해서 과세 표준이 결정되는 것이 종량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의 세금은 대부분 종가세입니다. 다만 술 쪽에서 주정에 대한 주세는 종량세랍니다. 또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인적사항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 많이 내라.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각종 뭐 인적 공제가 있고 교육비 공제 그런 것들이 있죠.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한 인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에 비해서 부가가치세나 주세 이런 것들은 누가 그 물건을 사든지 누가 그 술을 사든지 무조건 납세해야 되는 감저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물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세에 관련되는 몇 가지 중요 용어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국세와 지방세, 말 그대로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국세가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것이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국세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 거주자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전부 국세에 해당합니다. 요것에 비해서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취득세, 재산세, 또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지방세에 속하는 거죠. 국세에 관련되는 행정관청은 국가의 기획재정부 밑에 국세청이 있고, 국세청 밑에 무슨 지방국세청, 그 아래에 무슨 세무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국세에 관련되는 업무는 이쪽에서 그 일을 담당한다는 점이죠. 요것에 비해서 지방세는 안전행정부 산하에 시군구청이 있고, 시군구청에가 세무과가 존재해서 이러한 지방세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이죠. 국세에 관련되는 세법 규정은 각 세금 제목 하나하나에가 세법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이런 식이죠. 다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묶어서 상속 및 증여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의 세금 제목에 대해서 별도의 또 하나의 세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에 비해서 이 지방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건 몽땅 묶어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세법 그 말은 맞지만은 취득세법, 재산세법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취득세법, 자동차세법 찾아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무식이 단독 드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이제 공개된 OECD 국가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그 비중을 살펴보면은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 보면은 국세의 비중이 더 높고요. 그렇죠? 높은데 여기는 약 66% 되고 있죠. 이것에 비해서 비연방 국가인 나라들은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서 국세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높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뭐 국세가 많고 지방세가 어쩌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선진국이냐 뭐 후진국이냐 이런 표현은 하기는 적절하지 않겠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법을 보면은 자, 그쵸, 국세는 크게 봤을 때 이제 내국세가 있고 관세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내국세에서 관세가 있고 그런데 내국세에는 이렇게 소득세, 증여세, 뭐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이런 세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는 몽땅 지방세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도세라는 개념과 시군세라는 개념으로 다시 분류되어 있지요. 자, 과세 표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세라는 말은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거냐, 이게 말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과세 기간은 세금을 매기는 기간을 말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소득 또는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우리나라 경우에 소득세는 무조건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소득에 대하여 과세 기간을 정하고, 이 과세 기간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에 비해서 법인세는 법인이 정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단 1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 회사가 7월 1일에서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를 회계연도, 사업연도로 정했다. 그러면은 이 법인세의 과세 기간도 그대로 7월 1일에서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무에서 대부분은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12월 말 법인이다, 이런 말을 쓰고, 2월 말 법인이다, 또 6월 말 법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그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구분하기도 하지요.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하고, 또 별도로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또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정합니다. 이때 이 상반기와 하반기의 과세 기간은 완전히 별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각종 세금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을 보면은, 소득세는 금년 1년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내년 5월 말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러므로 12월 말 법인 같으면은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지요.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이 앞에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7월 25일이 법정 신고기간이 되겠고,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월 25일이 부가가치세의 법정 신고기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에서 조금 어려운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제척기간이라는 용어와 소멸시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먼저 제척기간이라는 말은 국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은 세금을 매길 수가 없다. 설사 탈세 사실을 알더라도 국가가 더 이상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원칙이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살짝 누락한 것 같은데 이게 일단 한 7년, 10년 됐다. 그러면은 국가가 그 뒤에 그 사실을 알더라도 세금을 더 이상 매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을 때 5년 이내 주기로 받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기간을 늘렸다가는 탈세 사실을 적발하고도 세금을 매길 수 없는 이런 제척기간이라는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이외에 만약에 과세표준 신고를 안 했을 때는 7년이 지난 7년이 있어야지 제척기간이 되겠고요. 부정행위, 예를 들어서 가짜 계약서나 가짜 증빙서류 이런 걸 해서 세금을 포탈했을 때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죠. 다만 상속 증여세, 특히 이제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지능적이고 또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칙 5년을 적용하지 않고 10년 또는 특정의 경우는 15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정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어느 특정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상속 증여세는 사실상 이게 세금 포탈했다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지, 또는 거의 죽을 때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것에 비해서 소멸시효는 국세 징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아까 이건 세금을 매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 자, 그래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특정의 기간을 소멸시효라 칭한다.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 보면은 과세관청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언제까지 세금 내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안 내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5년을 버티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더 이상 안 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5년 되기 전에 국세청에서 재산 압류 들어오지요. 그래서 소멸시효를 기대하면서 세금 안 내고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5년입니다만은 그 징수해야 되는 그 금액 자체가 5억 이상인 경우는 1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 비슷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잘 이행하라, 이런 의미로서 그런 각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는 벌과금 성격입니다. 요것에 비해서 가산금은 언제까지 내라 했는데 안 냈을 때, 그러면 하루 지날 때마다 이자 성격으로 얼마씩 내라, 이게 가산금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인 용어로 가산세와 가산금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라는 용어네요. 자, 여러분 지금 조세에 관련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낯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용어를 이렇게 낯설지 않게 귀에 익숙하도록 해 두시게 되면은 인생살이 하는데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수정신고란 표현이 나오네요. 여러분 수정이란 말은 고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고친단 말은 앞에 제대로 한번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 고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거. 그래서 수정신고는 옛날에 신고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했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는 과세표준이나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신고하고 그 차액 세금을 납부하는 것, 요걸 우리가 수정신고 납부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사실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고쳐서 국세청에다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면은 국세청 입장에서 여러 가지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어떤 가산세를 조금 깎아준다, 이런 규정이 존재하게 되죠. 요것에 비해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너무 많이 신고 납부했다, 너무 많이 신고 납부했던 거 되돌려달라, 이런 입장을 경정청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것은 경정은 잘못된 걸 바르게 고친다는 뜻이고 청구는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정신고는 내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돈 내면은 그걸로 일단 유효하지만은 경정청구는 되돌려달라고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서에서 심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네 말이 맞네, 그러면 되돌려줄게, 이럴 수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되돌려줄 상황이 아니야, 그럼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세무서 당국에다가 되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경정청구라 한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도 원래의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는데 3년 죄송합니다. 자, 3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점이죠. 좀 그렇죠. 이 수정신고는 나중에라도 내는 건 시비를 안 걸고 기한 제한이 없어요. 근데 경정청구는 요거 3년이라는 기한이 제한이 있다는 점이죠. 자, 요건 수정신고 했을 때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에 깎아주는 율에 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원래가 경정청구가 3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소송에 의해서 내가 납세했던 것이 나중에 소송에 의해서 바뀌었다, 판결에 의해서. 그러면은 한 4년 전에 납세했던 것에 대해서 소송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 그때는 3년이라는 기한 제한이 없이 내가 이런 사실 안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 특정 과세기관의 세무조사 등으로 다른 과세기관의 세액 등이 바뀐 경우,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3년 전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냈는데 그 바람에 4년 전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되돌려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이런 경우라면은 역시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세무서에 세금 되돌려달라라고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과세라는 용어, 조세감면 이런 용어에 대한 거죠. 먼저 과세 제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초부터 과세권을 우리는 안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죠. 아무런 신고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 이것에 비해서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인데 조세 정책으로 요것은 과세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 원래 모든 이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이것은 세법에 특별히 열거해 가지고 조세 정책적으로 과세권을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비과세 역시 세액의 신고와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면세 조항이 있습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되겠는데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역시 이것도 세법에가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법에 열거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 조세 감면이라는 용어가 있네요. 요거는 뭐냐면은 세금을 매기기는 매기되 정책적으로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줄게. 예를 들어서 한 20%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세액 감면 개념이 되겠고 또 세액 공제로서 500만 원은 납부할 세액에서 깎아주겠다라는 것이 세액 공제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왜 각종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원칙적으로 세법 규정에 따라서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신청했을 때 이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세법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중요한 용어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낯설지만은 자꾸 확인하셔서 귀에 맴돌게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 일반 두 번째 것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서 첫째, 신고 납세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서 과세 표준과 세액이 일단 확정되는 그러한 제도죠. 여기에 속하는 세금으로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존재합니다. 이것에 비해서 납세자의 신고 전에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과과세가 되겠습니다. 요걸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부과과세 하는 것으로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로 칭하고 상속세, 증여세가 부가과세 제도를 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국가가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하는 걸 원천징수라 칭합니다. 요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이 국세에서 원천징수를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 칭하지요. 원천징수는 크게 일단 원천징수 한 번 하면은 소득자는 납세 의무가 끝나버리는 그런 원천징수를 완납적 세금 다 납부했다 이거죠. 이런 완납적 원천징수라 칭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다. 원천징수라는 것으로 세금을 따로 걷고 나면 그걸로 끝낸다라는 점이죠. 종합과세하는다는 뜻입니다. 요것에 비해서 예납적 원천징수는 일단 지금 원천징수 하되 뒤에 가서 우리 다시 정산하자. 이거 국세청 입장이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세금을 가져가겠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가가치세처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물건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붙여가지고 상대방한테 그 돈을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그런 것이 거래징수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신고를 받아서 일단 출발하는 거와 국세청 등이 자기네가 세금을 매기는 것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거 두 가지 말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그걸 국가에 납부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재화 용익의 거래 단계에서 세금을 걷어서 또 납부하는 그런 조세 징수 방법도 존재한다라는 점이 있죠. 자, 원천 징수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죠. 자, 이게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겠지요. 그러면 근로자는 그 근로소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근로소득 생긴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납세자 입장이 되기도 하지요. 자, 급여 100원을 주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일반적인 신고 납세 제도에 따르게 되면 소득자가 국세청에다가 소득세를 내면 되는 겁니다. 신고하고. 근데 그러려고 봤더니 국세청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근로자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일일이 매달 이게 소득에 대해서 세금 걷는 것을 다 간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일이 좀 많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에서 징수하라. 그래서 소득 지급자가 납부하라 이거죠. 그럼 실무적으로는 아예 97원만 주는 거죠. 그리고 3원은 회사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겁니다. 이 회사의 근로자가 1000명이라면은 1000명에 대한 원천 징수 세액을 국세청은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겠죠.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조세 행정 비용을 엄청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실제로는 급여는 97원만 주고 그 대신에 3원을 원천 징수했다라고 그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소득세 3원을 이게 국세청에다 납부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이게 표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소득 지급자가 97원을 100원을 주고 3원을 원천 징수하죠. 그래서 그 3원을 갖다가 국세청이나 납부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 다음 달 원천 징수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것이 있으면은 11월 5일까지 1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법은 조세 법률주의 따른다고 돼 있는데 도대체 실무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할 때 그 근거가 뭐냐? 여기서 대표적으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해석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세법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법이었으므로 국회에서 제정하겠죠. 근데 이걸로 이 현실적인 걸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그 규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의 명령, 시행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을 행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에 관한 명령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시행령에 위임된 것은 장관선에서 다시 또 명령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시행규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최고 위에 있는 것은 세법이고 그 하위가 시행령, 그 하위가 시행규칙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거 이외에 법이나 이런 데 시행령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고시해서 조세 행정에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고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법원이나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에서 이러이러한 세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맞다라고 판결 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묶어서 심판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국세청장이 만들어서 일선 세무서에 내리는 훈령이라는 행정규칙도 존재하게 되고요. 또 통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무를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 기본 통칙, 법인세법 집행 기준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 기본 통칙은 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세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운용하라라는 지침을 말합니다. 요것에 비해서 집행 기준이다.
요것은 이제 세법 집행에 관한 실무적인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둘은 사실 많이 겹치기도 합니다. 자, 예규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예규는 예를 들어서 규정해 놓은 거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질의를 하죠. 이때 서면으로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등에 질의를 하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서면에 의한 답변은 말 그대로 유권 해석이다 해서 이제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는 그 뒤에 이걸 함부로 뒤집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서면에 의해서 이건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으면은 자기는 그거에 근거해서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가 공개를 해요. 이런 것은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입장은 이거다 해서 이걸 공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예규다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세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금 비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법인세법 규정이고 이것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있고 또 요것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통칙에는 25-0.4 나와 있는데 요거 25는 원칙적으로 법의 조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숫자는 시행령 조문을 말하는데 거기에 조문이 없다는 뜻이죠. 0이니까는. 그것에 관한 네 번째 거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집행기준 나와 있는 것도 역시 구조는 비슷한 구조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시로서 국세청장이 세법 적용하다 보면은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정기예금 이자율은 몇 %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훈령은 법인세에 사무처리 규정해 가지고 이제 사실은 국세청 공문을 위한 건데 요것도 우리 납세자가 알아서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국세 공무원들이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미리 거기에 맞게끔 세무적인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란 점이죠. 자, 이건 심판례가 되겠습니다. 조심은 조세심판원 2013년도에 결정난 것으로서 번호가 있고 날짜가 나오네요. 물론 최신 날짜 것이 더 유효하겠죠. 그래서 뭐 기각이다 또는 인용이다 해서 그런 내용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기와 유사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한 예규나 심판례를 참고해서 내가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요거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건 예규네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가 왔는데 국세청이 이렇게 회신을 하고 요것을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질의한 회사의 자세한 내막은 생략하고 전체적인 내용만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아하, 여기에서 기부금, 접대비 이런 것의 구분은 여러 가지 뭐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이다. 그래서 애매한 거 그런 것은 사실 확인해서 접대비일 수도 있고 기부금일 수도 있고 판매 부대비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 요 예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네요. 자, 이제 여러분요.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를 당했다, 부과당했다, 억울하다 했을 때 납세자가의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때 국세불복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과세전 적부심사란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하기 전에 적부 맞는 건지 잘못된 건지를 심사해달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과세전 적부심사가 납세자는 이렇게 세무서나 이런 데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거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데로부터 30일 내에 적부심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해서 이렇게 심사 또는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 없이 바로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에 이렇게 심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 심사 청구. 여기서도 안 되면은 90일 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납세에 관련되는 구제 제도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조세 일반 개요에 관련되는 사항을 학습하였습니다.